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그 검사가 됐고 검찰총장이 됐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뭔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뭐 한계나 혹은 뭔가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일단은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이제 뭐 뒤늦게 막 뭐 내란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쨌든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겠죠. 예. 네.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검찰 조직에서 검찰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윤석열이라는 인물 개인에 대한 뭐 이 잘못을 심판하는 것과 함께 네.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저는 대대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검찰이라는 게 원래 본래 해야 되는 일이 자기들 늘 말하는 뭐 민생. 그러면 이제 형사부 공판부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각종 범죄자들을 수사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서 이제 공판을 제대로 진행한 게 중요한데 네. 근데 지금까지는 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공안부 또 그 이후에는 특수부가 너무 이제 이 활개를 치면서 사실은 일부 그 소수의 기득권 엘리트 검사들 중심으로 검찰 조직이 운영되어 온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검찰이라는 조직을 빼고는 그렇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검찰 수술하지 않으면은 네. 제2, 제3의 윤석열이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이제 아마 윤석열이 구속되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쨌든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다시 한번 뭐 그게 감찰이 됐든 수사가 됐든 진상규명이 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이 검찰 특활비를 없애신 분입니다. 네. 이 하승수 변호사님의 노력과 열정적인 투쟁이 없었으면 불가능할 일인데 얼마나 온몸으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셨는지 몰라요. 특활비만 제대로 네, 털면은 저는 윤석열 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썼던 특활비 문제를 네. 반드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밝혀내면 검찰 조직을 개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아, 받아먹은 놈들이 또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돈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를 썼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래 검사들한테 시원하게 돈 나눠주면서 쏘니까. 정치적으로 수사시키고 예.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남용하는 중요한 어떤 그 매개고리가 어떻게 보면 특수활동비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윤석열이 쓴 특수활동비를 수사하는 것이 결국에는 검찰 조직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다. 저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윤석열 구속 이후에. 예. 특활비 없는 검찰 지금 3일 지났습니다. 뭐 검찰의 어떤 변화가 좀 감지되시나요? 아직은 뭐 감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제가 그 검찰 상대로 지금 3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공개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근데 뭐 어쨌든 올해부터는 특수활동비가 없지만 네. 작년까지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끝까지 소송을 해가지고 다 최대한 정보를 다 공개받을 예정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쨌든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 네. 구속이 되고 파면이 되면 이제 윤석열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도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윤석열이 쓴 것, 그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썼던 거 일부는 드러나지 지금 않았습니까? 뭐 명절 떡값이라든지 또는 예. 뭐 특수부 검사들하고 회식할 때마다 특수활동비를 썼다. 네. 이런 이제 정황들은 드러났습니다. 그게 무슨 드러났고. 수사 목적도 아니고 지들 회식비인데 그게 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쓰이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기밀 수사에 쓴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자기들 마음대로 뭐 떡값이나 돈봉투나 뭐 회식비나 이런 걸로 썼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처벌 대상 아닌가요? 목적 처벌 외의 대상입니다. 것을 네. 그 집행했으니까요. 처벌 대상이고 이제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선 검사들까지 어떻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소액의 돈봉투를 받은 검사들까지는 근데 윤석열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이 특수활동비를 자의적으로 세금을 오남용, 국민 세금을 오남용이 세금 갖다 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저기 도로 토해낼 수는 없습니까? 토해내게 해야죠. 네, 수사에서 만약에 이게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같은 게 확인이 되면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토해내게 해야죠. 구상권 청구 네. 통해서 네. 대략 지금
확인된 것만 윤석열이 특활비를 글쎄 뭐 멋대로 쓴 거. 검찰총장 시절에 어쨌든 윤석열 이 비서실로 옮겨가지고 현금화해서 쓴 게 78억인가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만 쓴 게. 일개인이. 예, 78억. 그게 야, 그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가지고 현금으로 옮겨가지고 쓴 게 78억이니까 예. 그 부분 반드시 밝혀내야죠. 야, 성렬아, 건이한테 꿔서 갚아라. 어? 야, 그게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냐? 국민의 혈세인데 혈세로 조성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이 이끄시는 시민단체 이름이 세금 도둑 자발합니다. 세금 도둑 자발아.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체포가 된단 말이죠. 체포 네. 이후의 로드맵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좀 로드맵도 명확해진 것 같은데요. 네네. 체포가 되면은 어쨌든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고 공수처로 데려가겠네요. 네, 과천에 공수처로 데려가서 아마 조사하고 휴식은 아마 서울구치소로 가서 휴식은 하도록 하고 또 조사하고 해서 48시간 동안 아마 조사와 휴식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고. 예. 윤석열이한테 제일 중요한 게 예. 밥이거든요. 네. 조사받을 때는 뭐 거기 설렁탕 시키고 예. 그럽니까? 예, 그렇게 뭐 할 수 있고 뭐 구치소에 아직 완전히 입감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아마 그 48시간 후에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영장은 공수처에서. 당연히 발부가 네.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장이 아마 발부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치소에 또 수감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받지 않을까 싶고. 그 많은 분들이 감옥 들어가면은 검신이라고 그래서 엉덩이를 까야 되느냐. 예. 지난번에 그 오창익 선생님 나오셔서 엉덩이 까야 될 것이다.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과정도 또 어쨌든 뭐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그거는 뭐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경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애매하네 진짜. 네.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어디 서울구치소를 경호해야 되나? 그래서 뭐 그거는 아마 뭐 법무부하고 공수처가 법무부하고 아마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파면 결정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네, 이게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태를 오래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이 예. 더욱더 헌재의 그 심판 기간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는.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뭐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네. 어쨌든 체포된 기간까지 포함해서 20일 안에 검찰이 아마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검찰이 기소하겠어요.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에서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할 수 있는데 네. 기소는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 수사를 좀 더 진행한 다음에 검찰로 송치를 하면은 검찰에서 이제 아마 기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이에 특검이 생겨서 특검이 기소하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1월 오늘 체포가 된다면 1월 뭐 한 1월 20일에서 한 3, 4일 정도 사이에 아마 기소가 되지 않겠나. 구속 기소. 예, 구속 기소가. 예. 그 검찰이 엉뚱하게 뭐 윤석열을 봐준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검찰도 이미 다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중요임무 종사자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고 네. 지시를 한 사람은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당연히 내란 네. 수괴로 기소할 수밖에 없죠. 그게 대략 1월 23일에서 24일쯤. 4일 아마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속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네.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아마 이 조사 기간 때는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형사 재판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워낙 이게 큰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이 훨씬 빨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사실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게 구속 기소된 대통령을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된다면 이걸 그냥 그 자리에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결정을 땡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속 기소까지 되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파면을 하지 않고 각하를 할 여지는 뭐 제로에 수렴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체포가 매우 중요한 게 오늘 이렇게 체포가 된다는 거는 결국 윤석열은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다.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아니냐.
그래서 내란 정당으로 모셔서 이 당도 그야말로 해산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은 뭐 사실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동조한 거지만 예.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것이 어쨌든 그 비상계엄 해제할 때 그 한동훈 그 당시 대표하고 18명의 의원들이 그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해제 결의에 찬성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다 떠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국민의힘 자체가 뭐 정당, 위원 정당으로 해산되거나 그러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그 내란 동조 세력들 중에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좀 엄벌에 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뭐 이 윤석열을 비호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손절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란 정당 특히 이번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호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을까 추경호 싶습니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추경호는 뭐 법적 책임도 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지금 윤상현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상현이가 지금 내가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끌어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끌어낼 수는 있죠. 끌어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뭐 안 잡아가면 그만인 건데 정신이 없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저 공수처장에 대해서 뭐 탄핵하자 그러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 혼자서 탄핵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훈 전 판사 이분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죠. 그렇죠. 각별히 그 공수처를 무력화하려고 오동훈 씨를 이렇게 세웠는데 오동훈 씨가 이렇게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하네요. 참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딨나. 아이러니죠. 본인이 임명한 사람으로부터 결국에는 뭐 체포도 당하고 구속도 당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이 내란 정당으로 단죄를 해야 역사의 정기를 세우는 것이고 그럴 텐데 아니 내란이 옳았다고 주장한 자, 또 내란범을 옹호한 당이 한국 정치 현실에서 지역 구도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영속한다면은 이거 진짜 우리 정치의 불행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이게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그 TK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뭐 정말 극우적인 성향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제 저희가 정치적으로 결국에는 뭐 정당은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이런 정당이 좀 계속 발붙이지 못하도록 좀 한국 정치를 좀 바꿀 건지는 좀 저희가 별도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뭐 그 자기들의 라이벌 정당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뭐 마타도어가 나오겠죠. 그러나 좀 건강한 보수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좀 제발 바라는 것이 좀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체포까지 되면은 국민의힘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내란을 옹호했던 놈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소식이 전해졌고 그러면 뭐 윤석열이를 봐주려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리는 소문 또 들리는 또 제보에 따르면은 55경비단이 바리게이트를 설치했다 그러는데 일단 이거는 뭐 좀 지나간 소식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처와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 어떻게 이렇게 체포가 어렵나? 체포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체포영장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체포를 못하는 거지. 범죄자가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체포가 어려운 경우는 뭐 아마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고. 근데 도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도주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와중에 비상 출구로 도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오늘로부터 2달 뒤에 대선이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어떻게 그 대행이 그에 참모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국회의장이 하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 그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국무위원이 하게 돼 있는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참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이 아주 큰 허점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사태는 사실 생각을 못한 건데 네네.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 같은 거 일으켰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대행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차라리 이제 그 대행을 이제 그런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 헌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우리가 헌법 개정할 때 이 점도 반드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변호사님 법률가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수습되면은 헌법 법률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헌법은 저희가 좀 손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군이 어쨌든 그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그래도 뭐 하나에 해체하고 하면서 문민 통제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정치적 중립성이 깨진 겁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윤석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좀 확보할 것인가.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나치 청산하는 과정에서 독일 헌법에 독일 기본법에 지금 국방옴부즈만이라고 해서 국회가 임명하는 옴부즈만이 이 군을 일종의 감독 내지는 감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이렇게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에 대한 감시나 견제 기능이 너무 없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군에 대한 어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일종의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경우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고 탄핵을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경우에 일종의 긴급 비상장치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미국은 그게 미국 수정헌법에서 그 대통령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 일종의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 이 주요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서명을 해가지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탄핵까지 갈 여유도 없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좀 헌법에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통령에게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권한 대행 문제도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권한 대행을 하는 순서 같은 것도 좀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 권한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번에 아마 헌법을 손봐야 되는 지점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재성 변호사님인가요? 그분이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법에 보면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야 사살해 이랬을 경우에 요령껏 그런 명령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발휘해야지 만약에 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진짜 국민들이 살상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군법에 넣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 뭐 그거는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부당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게 되는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려면 그런 법적인 장치도 필요하지만 이제 군에 대한 정신이나 군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독일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이 나치를 청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헌법에도 국방옴부즈만 같은 제도를 뒀지만 독일 군대의 정신으로 이런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 우리가 지금 제복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위헌적인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법적인 뭐 장치도 필요할 수 있지만 또 그런 어떤 군대의 정신이나 군인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이 관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보를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오는 6일에 재판관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문희영배 권한대행이 그 소집 이렇게 하자고 소집을 명령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지금 밝힌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쟁의도 지금 들어온 상황이니까 바로 마은희역 재판관 임명이 타당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좀 긴급하게 판단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헌법재판관 한 명의 추가 임명 문제도
빨리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재판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아마 의견을 좀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헌재가 아주 발빠르게 지금 네.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재도 아마 비상한 각오로 아마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박근혜 탄핵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현존하고 있는 현존하는 위험인 거죠. 네. 국가에 대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 인물이고 윤석열이란 인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도 좀 비상한 각오로 좀 최대한 이 재판을 좀 한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측이 답변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회의가 있는데 그 오늘 제출한 걸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헌재에게 찍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서 네. 뭐 내용을 뭐 제가 안 봤지만 네. 볼 것도 없을 겁니다. 안 봐도 뭐 이미 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정오 전에는 어떻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아직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상하게 소식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오후에 백브리핑을 한다는 거 봐서는 오전 안으로 다 상황을 네. 종식하고 체포한 다음에 오후에 그 오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브리핑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예상이 됩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오래 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한 달 만에 수습이 되는군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대단히 탄탄한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 있는 나라다. 네, 저는 오늘 아마 체포가 되는 장면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아마 전 세계에 알려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겠나. 네.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도 친위 쿠데타를 함부로 일으켜서도 안 되고 네. 또 반드시 처벌받는다. 네. 대통령도 그걸 보여주는 게 저는 빨리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렇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가 네. 성공할 확률이 80%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밖에 안 되는 그 가능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 탄탄한 민주주의의 어떤 힘으로 내란을 수습하고 책임자를 체포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는 K민주주의는 이제 세계 속에서 더 위대한 그런 가치로 빛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올해 2025년에 그동안 공적 사실은 저는 이제 작년 12월 3일 내란이 없었으면 좀 연말에 이렇게 올해 구상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전혀 그걸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뭐 저도 한 달 동안은 다 멈춰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좀 제가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농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좀 지역의 조례를 좀 바꿔보자. 왜냐하면 2026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조례부터 좀 손을 보자. 어떻게 바꾸고 또 지역 정치도 좀 어떻게 바꿀 건지 좀 고민해 보자. 이렇게 이제 좀 구상을 하고 대선은 2027년보다는 좀 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라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모든 계획을 좀 다 왜냐하면 이게 농업, 농촌, 농민 관련해서도 국가의 법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있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이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빨리 이제 아마 윤석열 파면이 가셔야되는 거니까 그러면 좀 대선을 계기로 좀 우리 사회에서도 좀 필요한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된 의제들을 어떻게 좀 저희가 좀 많이 공론화하고 또 대선의 정책으로도 반영시킬지 이런 좀 구상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 남태령 대첩 보시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 농민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 특히 작년에 쌀값 폭락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컸고 그리고 지금 이 농림부 장관 송미령 장관도 전혀 농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윤석열이 이렇게 내란까지 일으키니까 사실 트랙터를 끌고 서울까지 올라온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트랙터 끌고 오는데 기름값만 하더라도 그리고 트랙터가 또 망가지잖아요. 이게 트랙터가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농민들은 엄청난 각오를 하고 온 건데 그걸 남태령
남태령에서 막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농민들의 심정은 정말 저는 처절하고 절박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정말 그 응원봉 여성들이 같이 함께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서울로 진입한 건 천만다행이고 저는 그 남태령으로 트랙터를 끌고 왔던 그 농민들의 심정을 저는 이 다음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좀 담아서 이번에 뭐 그 한덕수 대행이 뭐 양곡관리법 포함한 그 농업사법도 다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이 바라는 건 그냥 좀 안심하고 농사 좀 짓도록 해달라. 농산물 가격 때문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고 농민들도 어느 정도의 소득은 보장이 돼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농사 짓는 만큼 좀 안심하고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차기 정권에서 꼭 좀 받아서 이렇게 좀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트랙터 몰고 가다가 남태령 또는 수도권 초입에서 막혀가지고 뭐 끌려 나오고 그게 거기까지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구속 처벌되고 그러겠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남태령에서 그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 농민들이 새 힘을 얻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참 감격적이었고 기뻤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러나 그분들이 외롭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이번 야광봉 혁명이 그런 큰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자, 하승수 변호사님과 뜻깊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